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일 벌리는 일이었다. 25살, 편히 쉰 적도 잠을 잔 적도 별로 없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다. 광고 대행사를 할 때는 클라이언트 전화가 가장 무서웠고 고객사 이벤트 할 때는 클레임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했다. 직원을 채용할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한가득 생겼다. 사실 허세만 가득 차서 좋은 회사로 보이고 싶어서 대외적인 이미지만 챙긴 적도 많았다. 그래야 좀 더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야 사업도 인재 유치도 투자도 잘 될 거라 생각했다.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수주했을 때 기쁨은 컸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바로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 등 복잡한 마음이 이어졌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걸까? 어떻게 해야 좋아 보일까?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웠다. 광고 대행사를 운영할 때였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클라이언트의 생산 공장에 간 적이 있다. 도심 속 사무실 풍경과 다르게 한적한 지역에 있는 큰 규모의 공장이 있었는데 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내 일은 고객의 최접점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당시 블로그와 SNS를 운영했는데 무언가 사명감을 갖기보다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좋은 내용과 이미지만 찾기 바빴다. 제품을 봐도 감흥이란 건 없었고 사무적으로 대할 뿐이었다. 하지만 공장을 다녀온 이후엔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 후 누군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업적 역량과 규모를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하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비전을 갖고 도전한 것도 있지만 돈은 벌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다 채워 넣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들이 날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돈을 벌게 해줄 것도 아니니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도전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실패를 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신기하게 버티고 있었다. 물론 나의 자산을 팔아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며 메꾸고 월급 주고 월세 내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말이다. 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다. 오죽했으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일 벌리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늘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했지만 정작 운영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영과 운영은 다른 영역이었다. 나는 자신감만 충만한 채 일을 벌렸고 일을 벌린 후엔 불안해졌다. 나의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였을까? 물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다. 나의 20대는 실패로 가득했고 지금도 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경험에 의해 숫자에 의해 판단한다.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변화하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내 중심과 방향을 지키면서 세상이 변화할 때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내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진짜 내 삶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어리 예필입니다. 오랜만에 2024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팟캐스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사실 열어야 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혼자 집에서 이제 그 녹음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또 허공에 뭔가를 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2024년에 오디어리 팟캐스트 문을 열어주실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미디어 자몽 김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앞에 쭉 들으셨던 그 일기의 주인공이시고요. 제가 자몽 김건우 대표님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자몽 대표님의 브런치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지점도 많고 또 이분이 무려 팟캐스트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
다른 사업까지 이제 확장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리 팟캐스트에 출연하시기에 딱 결이 잘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자몽 주식회사 김건우입니다. 네, 대표를 맡고 있고요. 2013년도에 설립된 회사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팟캐스트라는 그 서비스로 해야 될까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자기만의 목소리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캐치가 저를 좀 흔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데뷔는 하고 6개월만 MC 보다가 맞들려가지고 이제 계속 도전했는데 네. 2년 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네. 방송국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다가 남들이 불러주지 않으면은 내가 방송국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만으로도 콘텐츠가 되고 미디어가 되는 이 팟캐스트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13년 아닌가요? 몽팟이라는 팟캐스트 앱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팟빵이 나름 몽팟의 경쟁사였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팟빵이 RSS를 맡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팟빵 스튜디오에 와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몇 년 동안 팟빵 스튜디오 처음 오셨다고 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잠깐 온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옛날에 이제 네. 불금쇼 불금쇼 두 분을 때. 잠깐 만나러 여기 온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들어온 적은 처음이죠. 그럼 김건우 대표에게 팟빵이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뭐 이제 지금 팟캐스트 사업은 거의 안 하시니까 이제 접으셨고 다른 사업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셨으니까 이제쯤은 말할 수 있다. 애증의 대상인데 증이 한 90%? 왜요? 증이 90% 정도 되는? 그래요? 네, 뭐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처음에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팟캐스트라는 존재, 물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지만 플랫폼으로 이제 대중화를 열어준 그런 이제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당시 나는 이제 규모가 좀 작았고 비벼볼 만한 언덕도 없어서 사실 이제 좀 저렇게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많이 보면서 참고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니까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시작하셨던 김건우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몽팟이라는 팟캐스트 사업으로 시작하셨는데 이후에는 이제 컨텐츠 사업으로 확장하셨고 또 이후에는 카페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카페를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쭉 보니까 팟빵 근처에 정말 예쁜 카페가 하나 있어요. 피크니크라는 홍대 경의선 숲길에 그 초록초록한 그 피크니크라는 카페가 있는데 사실 김건우 대표님이 하시는지도 모르고 이 커피숍 사장님은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님이 F&B 사업까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커피숍도 한두 개 하시는 게 아니라 무려 한 4-5개?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아주 피크니크 대표님이시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좀 풀자면 좀 긴데 일단 처음 시작은 플랫폼 사업이 아니라 MCN 사업이에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MCN이라고 할 수 있는 초창기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딱 내놨는데 그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사례 연구를 보다가 미국에서는 크리에이터 비즈니스가 뜬다. 그때 당시에 되게 또 맞아요. 2012년도에 했어요. 그럼 진짜 빠르다. 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DC 인사이드라는 곳에서 네. UCC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가 방송인도 경험하고 하니까 네. 그 경험들이 중첩된 거거든요. 그랬구나. 12년도에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한국에서 MCN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때는 MCN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지 않아요?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있어가지고 MCN을 한다라는 걸로
회사를 시작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도 났고 심지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이아 TV, CJ ENM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MCN을 쓴 거예요. 키워드를. 그래서 MCN이란 키워드가 다이아 TV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네. 사람은 좀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그럼 저기는 대기업이니까 내가 비비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오디오를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팟캐스트가 굉장히 유행하고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신생 매체였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도 오디오가 더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디오 사업을 해야겠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시작한 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렌탈을 해보자. 왜냐면은 제가 방송을 막 만들 때 세팅하고 빼고 넣고 치우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무실에서 했으니까. 아이고 갇혀져 있는 공간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럼 이거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든 게 도곡동에다가. 그래서 네. 도곡동은 왜 도곡동에서 있었어요? 처음에? 제일 저렴한데 좀 있어 보였어요. 있어 보이는 건 되게 중요하지. 그렇죠. 네, 중요하지.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있어 보이는 거 중요하다. 있어 보여서 그래서 도곡동 스튜디오 하니까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관 심지어 미술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오고 막 이러니까 월세만 벌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월세 이상으로 막 버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럼 콘텐츠 뭐가 유명해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영상도 제작하나요? 뭐 이래가지고 스튜디오 오는 손님들이 요청을 하니까 또 제 심정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도 하고 근데 또 물어보잖아요. 요즘 뭐가 유행이냐고. 이거를 소식을 좀 모아가지고 미디어를 만들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문사 등록하고 언론사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신문사 등록해서 대학원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기사 쓰게 하고. 근데 걔도 나도 기사를 사실 전공에서 배워서 쓴 거는 있지만 실제로 기자는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하다가 이제 누가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교육 사업하고 누가 만들어 달라 해서 제작 사업하고 공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인테리어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게 이게 아마 이제 팟캐스트 이 오디오리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하시거나 팟캐스트로 관련된 약간의 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데 이 루트를 되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스튜디오를 먼저 시작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요 해서 같이 제작도 해주고 영상도 촬영해주다가 교육도 하셨어. 근데 교육도 하다가 보니까 스튜디오가 예쁘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그 디자인 감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디자인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어떻게 만들어요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제작까지 막 뚝딱뚝딱 거의 이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로는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을 하다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아보는데 우리만의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푸드 산업이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인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터들을 면면이 좀 살펴보니까 푸드 쿠킹 크리에이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내가 쿠킹 쪽, 푸드 쪽으로 좀 특화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도 좀 모아보고 이 푸드 산업에 좀 집중해서 MCN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푸드 자몽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파워블로거들 같이 요리 콘텐츠 만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조리도구 세팅하고 그릇 넣고 설거지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고 쿠킹 스튜디오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때 선유도 살았는데 선유도에 쿠킹 스튜디오 할 만한 데를 좀 찾다가 한옥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뭐 인테리어야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딱 보자마자 평소에는 콘텐츠 찍고 아닌 날은 커피라도 팔아야겠다. 한옥 카페 괜찮네. 그래서 카페로 바뀌었구나. 그래가지고 쿠킹 스튜디오를 먼저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때 서점도 하고 있어서 책도 같이 팔았어요. 근데
근데 생각보다 커피숍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마당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 동안 커피를 못 파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일단 다 접고 콘텐츠 스튜디오는 또 따로 만든 거예요. 푸드 스튜디오를. 그래가지고 커피숍이 거기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왕이면 커피라도 팔아야겠다. 그니까. 그래서 그때 이름도 피크니크였던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몽이니까 회사 이름이 자몽 카페였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들 뜯어 말려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선유도 살았는데 네. 선유도에 이제 소풍을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피크닉을. 그래서 피크닉을 주제로 한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이름은 뭘로 할까 하다가 피크닉 하다가 피크니크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크닉하고 유니크를 좀 합치자. 그래서 피크니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제가 장명에 좀 소질이 있습니다.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찰싹 달라붙는 그 딱 네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크니크 한 5호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도 하시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엔터 사업까지 하겠다. 이제 여러 가지가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김건우 대표님을 이제 사실은 쭉 그냥 업계에 있었던 한 명의 대표로 보다가 최근에 이제 미디어 업계 무슨 모임에서 김건우 대표의 그 쭉 발표를 들었어요. 고생했던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컨텐츠 사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에겐 뭐가 남았을까라는 게 발제의 그 제목을 통해서 쭉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이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은 첫 번째가 일을 아주 잘 벌리는 거다. 일을 진짜 잘 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저도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수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을 벌리면 사람이 불안해져. 이제 내가 수습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닥치면 또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다음 두 번째는 솔직히 이거 말해도 돼요? 네네. 허세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것도 제가 옛날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허세가 심하다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뭐 이거는 성을 떠나서 허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5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허세만큼 강력한 나만의 무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세가 곧 나의 어떤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면 사실 그 허세를, 그게 허세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허세가 심하지만 정말 허세를 부려도 될 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습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김건우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이분은 약간 흘러다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고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없습니까? 또 뭐 더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강점으로 잘 승화해서 사업에 잘 녹이시는 것 같아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몽 그 브런치를 보면서도 그랬고. 허세가 심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암시 효과처럼 좀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 이거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거야. 그 말하는 거를 꾸준히 말을 했더니 실제로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가령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2년 전에 이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올해는 꼭 월세를 탈출해서 4억을 가겠어. 근데 그때 정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고 계약된 것도 없고 지금 1월 달에 늘 불안한 것처럼 항상 불안했거든요.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는 왠지 4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야 내년에는 4억 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년 지난 다음에 올해는 무조건 나 4억 갈 거야. 뭐 직원들도 뭐 지금 갖춰진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한 대로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거를 들었던 직원분들은 아마 혹은 주변인들은 또 얘 또 뭘 벌리려고 일 벌리려고 한다. 아우 또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계속 자기 암시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루는 데 있어서는 80-90%까지는 달성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 벌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어감은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맨날 너희 아빠는 일 벌리고 수습은 엄마가 다 한다 막 이래서 일 벌리는 아빠를 되게 항상 그 채찍질했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저도 아빠의 DNA를 받아서 그런지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수습하고 성공시키고 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최대한 최상화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늘 실행을 합니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카페도 재구성했어요. 리뉴얼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커뮤니티를 좀 더 강화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뭐뭐 있지? 목적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카페를 만들자. 근데 카페를 만들고 나니까 기존에 좀 방치되어 있던 내가 운영하던 게 있네? 이것도 재구성해야겠다. 그럼 다시 세팅을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좀 멀리 두면은 저는 역순으로 좀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오늘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간 적도 있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김건우 대표님의 일상을 사실 잘 모르다가 최근에 이제 무슨 같은 프로젝트를 사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일을 면밀히 하시는지 좀 살펴봤더니 아니 거의 진짜 쉬는 시간을 없이 종일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사실은 뭐랄까 저도 실행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 규모로 사업을 키우려면 이 정도의 그 빠른 실행력과 추진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김건우 대표님께서 뭘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간 동기부여 받아서 나도 해야겠다. 나도 해야겠다. 나도 오늘 이거 무조건 해놓고 가야겠다. 그리고 저는 올해 스스로와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고 수습하자. 그게 더 지금에 있어서는 맞구나. 그리고 저는 2023년 계획이 없거든요. 안 세워본 해가 처음이에요. 안 세워본 이유는 2023년에 계획을 주구장창 크게 세웠더니 막상 그 계획 안에 제가 갇혀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은 처음으로 계획이 한번 없어보는 한 해예요. 대표님은 그 전까지는 어떠세요? 계획을 세우면 다 계획대로 됐어요? 하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해야죠. 제가 유일하게 그 도파민이 탁 분출될 때가 빨간 펜으로 했던 일 체크할 때가 되게 기쁘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릴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좀 탈피를 해보자 습관들을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없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프로덕션, 뭐 에이전시, 다음에 종합 대행사, 뭐 광고 대행사, 다음 미디어 업계 고민, 컨텐츠 업계 고민, 광고주 고민, 프리랜서 고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그 오디얼이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컨텐츠업에 계시거나 프리랜서라면 이 안에 그 한 군데는 종사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제하셨던 내용들 쭉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형태로 뭐 자아 아닌 자아를 지니면서 살았는데 가령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할 때 프리랜서를 할 때 광고주를 할 때 뭐 그런 이제 역할들에 있어가지고 생각했던 고민들을 좀 풀어봤어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다 각각의 고민들이 공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프로덕션의 고민은 실제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자기가 이제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단가 경쟁으로밖에 막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를 더 낮춰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올 한 해 잘하면은 내년에는 좀 괜찮은 조건으로 다시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했어. 근데 다음 연도에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경쟁 뭐 PT나 경쟁 임차는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 더 해줄 수 있냐? 금액은 그대로 갈게. 그러면 고민을 하죠. 그 전에도 좀 낮춰서 진행을 했는데 또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이네. 그래도 뭐 그게 진짜 매년 낮춰져요. 올해는 더더욱이 그랬고 항상 예산이 깎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뭐 일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3년째 되는 해에는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한데 안 되겠냐.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괜찮겠냐. 그래서 한마디 한 게 작년에도 그렇게 하셔서 좀 했는데 저희도 계속 인건비도 오르고 이렇다. 근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좀 일단은 하면 내년에는 꼭 뭔가 더 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심했죠. 그러니까 좀 볼멘소리를 했더니 경쟁 입찰을 해야 된대요. 갑자기 경쟁 PT 위에서 그렇게 보고가 내려왔대요. 그 전에는 입찰 아니었었고. 네네네. 에이전시도 이제 프로덕션 에이전시였으니까. 그래서 역시 또 똑같은 상황이구나.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해서 사실 좀 벗어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나 클라이언트 입장도 이해는 되죠. 또 같은 가격인데 또 올릴 수도 없죠. 더 해달라고 요구해라. 그리고 우리도 예산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진짜 해야 할 건 뭘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 뭘까? 내 기준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걸 좀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 한 해는 입찰, 뭐 PT, 그다음에 뭐 공공사업을 거의 안 했어요. 자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경적서 와서 우리 기준으로 딱 던지고 안 된다 하면은 일단 못 한다. 그리고 금액도 안 맞춰주면은 못 한다. 근데 웬만한 거는 합리적인 선에서는 맞추려고는 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랑 진짜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던진 금액에서 내고를 하고 협상을 하지. 그게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다 비교 견적 받아서 그냥 뭐 다른 데 가더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내 기준과 사업 모델을 좀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좀 다듬어야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 한 해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담아 가지고 미디어 업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공유를 했더니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에서 우리 좀 더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사무실을 이사하는 바람에 모임을 더 이상 못하게 돼가지고 딱 2번 하고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 힘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사이에 더 물론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옛날부터.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보다는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선은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 내수 시장이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해외 판매나 해외 수출 비중이 낮아졌다. 그게 이제 거시적인 흐름에서 미시적인 것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나 혼자만의 잘못과 나 혼자만의 문제로 인해서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문제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하면 사실 좀 답이 없으니까 네. 이거는 분명히 거시적인 문제, 그 흐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좀 맞기도 하고 저는 스스로를 이제 사회학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 선생님이셨다고. 네, 사회 선생님. 네. 그래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네. 사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의 조직, 유기체의 구조를 띈 조직과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파동 이론도 나온 것이고 사회 과학이 괜히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책하진 않아요. 스스로의 능력 부족이니 모자라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해당 업종 내에서 이 흐름이 지금 안 맞으니 운이 없겠다. 그럼 내가 해야 할 건 뭘까? 빨리 다른 데 가자. 다른 거 하자. 다른 사업 분야로 가자. 다른 분야 가자. 포트폴리오 만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스튜디오 렌탈만 하다가 그 한 1년 지나니까 렌탈 업자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네. 경쟁이 심해졌고. 경쟁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하니까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물리적 접근성에 큰 영향을 주니까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미디어 비즈니스를 해볼까? 그래서 콘텐츠 날리고 그걸로 유입도 시키고.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약발이 떨어졌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아는 것도 이제 생겼고 교육 같은 것도 경험했으니까 그럼 교육 사업으로 가야겠다. 물론 이제 그 계기가 있죠. 뭐 교육 좀 해주세요. 이런 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2021년, 22년 크리에이터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거기에서 그렇죠. 진짜 사업 중에서 미디어 장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2016년부터 네. 그때 사업이 많아져서 네. 그 초창기부터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그래서 교육 사업 그래. 그러면은 교육 사업으로 빨리 전환해가지고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러는데 또 교육 사업도 경쟁이 또 치열한 거예요. 막 입찰 가면은 막 엄청 많이 몇 개씩 오죠? 들어오고. 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을 초창기 때 이제 개척했던 이제 프론티어의 그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 빨리 시작을 하셨네요. 빨리 시작했고 네. 유명세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좀 돼. 그러네. 그러면서 생각한 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스튜디오를 늘려야겠다. 그 스튜디오가 6군데까지 늘었었어요. 서울 권역으로.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공공사업 딱 끝나고 수요가 확 줄었을 때 그때부터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모든 스튜디오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그 리스크도 안고서 그럼 빨리 빠져야 되는데 빨리 빠졌냐? 나름대로는 치고 빠지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하는 게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렌탈도 좀 이제 어렵고 교육도 이제 조금 힘들면 뭘 해야 될까? 근데 그 당시에 또 갑자기 스튜디오 공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공사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스튜디오 한참 빌려 쓰다가 사람들이 집이나 이제 근처 자기네 자체 스튜디오를 쓰고 싶었으니까 아마 수요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있어요. 네. 있어서 스튜디오 렌탈에 대한 부분 말고 이제 네. 자체적으로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네네. 해야겠다. 되죠. 해서 또 하고. 뭘 알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된다 한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아. 벽을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자재는 이게 다루기. 이게 이거 뭐 할인이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저는 딴 거는 그냥 컨텐츠 미디어 사업을 계속 하셨으니까 이해가 갔는데 스튜디오 공사 사업을 많이 하셨던 걸 그거 보면서 제가 그 견적 직접 하셨는지 뭐 디자인 직접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다 직접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다 직접 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 그 용어 익히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네. 용어를 익히니까 뭐가 장점이 있냐면 네. 알아먹어요. 그런 게 업자들의? 업자분들이 네. 오셔서 예를 들자면 전화를 해서 도장공을 불러요. 도장공은 페인트 칠하는 사람입니다. 도장공을 불러. 그럼 도장공 이제 그 오야가 있어요. 그 대빵이라고 합니다. 그 시다가 있어요. 보조라고 합니다. 그럼 오야가 딱 와요. 그러면은 자 아시죠? 할인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다루기 여기 위로 해가지고 빠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퍼티 2번 그리고 페인트 3번 좀 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사드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아니, 처음에 딱 빼박이다. 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아저씨가 와서 네. 업자세요? 이러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죠. 예, 공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잘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면은 네. 잘해주긴 해요. 안 해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공사 더 많이 하는데 자주 부를게요. 음. 연락 한번 잘 지내 봅시다. 야, 열과성을 다해서 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뭘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사옥도 옮기셨거든요. 저희 이제 팟빵 근처로. 팟빵 근처는 아니지만 같은 서대문구로, 마포구로. 마포구요? 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이켜 보니까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의 트렌드는 돌고 도는구나. 그러면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유튜브 활동을 참여하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튜버들이 줄고 있다. 왜? 돈이 안 벌리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예견을 했죠. 그렇지만 항상 늘 기회는 언제나 콘텐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형질이 바뀔 뿐이지. 그럼 지금 시점에서 뜨는 게 뭘까? 저는 다시 블로그가 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오디오 콘텐츠도 다시 바람이 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10년도도 돌이켜보니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비슷한 물결로 가거든요. 웹 2.0 전에 그냥 웹사이트 구축, 나무 웹 에디터로 홈페이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 다 타이핑하고 뭐 PS 이제 그 PHP랑 뭐 자바랑 뭐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근데 블로그가 나왔네? 이제는 내가 그냥 코딩 같은 거 없어도 내 채널을 만들 수 있잖아. 이거 진짜 혁명이다. 블로그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커뮤니티가 막 뜨네. 카페, 네이버 카페, DC 인사이드 막.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영상 콘텐츠 UCC가 뜨잖아. 근데 UCC가 또 다시 저물었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또 이제 한바탕 휘었고 나니까 팟캐스트가 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반복이잖아. 그래서 저는 올해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 본질은 결국에는 내가 본질은 찾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겠다. 그게 제 정체성이구나. 엔터가 내 정체성이구나. 이제 안 거죠, 사실상. 엔터가 정체성이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콘텐츠에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급이 있어요. 메이저 영역이 있고 마이너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밴드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이게 좀 약간 마이너한 영역이라면 아이돌 그리고 공중파 이건 메이저 영역이죠. 오버그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의 그 흐름이 원래 이제 하류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그 문화적인 속성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런 것 측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마이너를 지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에이터 비즈니스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메이저 산업이라기보다는 그 언더그라운드 산업하고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큰 기회와 가능성들은 메이저급이랑 동일하고 시장 규모도 크지만 네. 사람의 인식 속에서는 이게 누가 낫다, 나쁘다, 높다 이게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나는 태생이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오버그라운드를 지향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대중문화, 특정 영역에 있는 매니악한 컬처가 아니라 굉장히 대중적인 사람이구나. 그 대중문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이게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엔터 영역이고 네. 그리고 그 내 정체성을 그렇게 해서 살렸으니까 기존의 산업은 버릴 수 없으니 내가 갖고 있는 채널들을 좀 잘 활용해서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사업적 기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특히 잘하는 게 영업이니까 영업적인 영역으로 접근해서 비즈니스를 좀 더 많이 따오는 방식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좀 더 다시 다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
콘텐츠 비즈니스는 좀 그렇게 갈 생각이고요. 카페는 프랜차이즈죠. 네, 카페는 이제 올해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겸손을 지향합니다. 겸손을 그렇죠. 지향하죠. 예. 목이 타십니까? 예. 다시 그럼 돌아가면 아까 이제 어쨌든 오디오리는 오디오 컨텐츠 다이어리다 보니까 아까 팟캐스트는 다시 한번 붐이 일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 내에 이제 팟캐스트 탭이 생겼고 스포티파이나 아니면 A캐스트의 어떠한 그 RSS 주소를 유튜브와 연동시키면 오디오 컨텐츠가 따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유튜브에서도 오디오 컨텐츠를 조금 더 뭐 보강하고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들을 작년부터 조금씩 계속 내비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지금 한국 팟캐스트의 어떤 모든 형식들이 거의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거의 이제 구성이 비슷하잖아요. 연출이. 그렇다면 이제 그 팟캐스트를 좋아하시고 팟캐스트 업을 하셨던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오디오 컨텐츠를 좀 만들면 이 시대가 조금 이후의 시대들이 더 좋아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 이거를 들을까? 왜 굳이 팟캐스트라고 정의해서 이 콘텐츠를 내 시간을 들여서 소비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죠. 근데 궁극적으로 남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둘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팟캐스트의 기본적인 형질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듣고 싶고 대화하는 데 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대화, 인터뷰라고 얘기하는 대화형 콘텐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본능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내가 그 대담에 끼고 싶은데 혼자서 말을 뭐 거기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들으면서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형 콘텐츠는 계속해서 갈 거다. 그게 팟캐스트라는 것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팟캐스트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 오디오북, 뉴스, 그다음에 내레이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북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이 제한적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그 평소의 현상 속에서 들었던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흡수력이 빠른데 수용성이 높은데 일방향적인 정보는 수용성이 낮아요. 그렇죠. 오디오북은 그쵸 쭉 들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쭉 들려주니까 네. 내가 들어도 사실 이게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틀어놓고 들리는 부분을 듣는 거지 듣기 위해서 틀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화형 콘텐츠는 달라요. 그렇지. 왜 우리가 낙곰수에 빠져들고 매불쇼에 빠져드냐면 대화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게 이거는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기 까먹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눈앞에 새로운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상상력을 약간 가두는 것 같은데 오디오로 들으면 그 상상력을 가두지 않고 펼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이거는 정보를 흡수할 때 시각적인 것까지 더했을 때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디오의 그 수용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채널이에요. 대화 형태 했을 때는. 근데 이게 영상까지 더해졌을 때는 재미는 있는데 정보를 흡수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시각, 청각, 뭐 심지어는 뭐 촉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은 좀 짧은 편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오디오는 길어도 들을만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제한적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시장으로만 좀 제한을 하면은 99%는 대화형 콘텐츠에 결국엔
사람들이 소비할 것이다. 음. 나머지 1%가 오디오북이나 뭐 내레이션 뉴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다시 말하면은 시장 규모나 시장성은 결국에는 기존의 팟캐스트 쪽이 단언컨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거다. 아까 말씀하셨던 팟캐스터의 성장을 뭐 얘기를 하자면은 아직은 한계가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사실상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활동, 뭐 공간에 대한 개방, 지원, 그리고 사실 좀 이 콘텐츠의 원천을 갖고 있는 이제 뭐 미디어 업계들의 노력,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우리 항상 만나면 이제 일 이야기만 사실 하는데 또 일 이야기로 오디오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근처로 이사 오셨으니까 종종 오디오에도 나와주시고 불러주십시오. 또 다른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또 나눠주면서 소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설을 앞두고 피크니크에서 설 명절 쿠키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사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홍대점은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테마로 해서 테마 카페를 2월 달까지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이라서 설 명절 선물은 피크니크 쌀 사브레 쿠키 선물 세트 그리고 방문은 수플레 와서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참 이게 배워야겠습니다. 아무튼 그 피크니크 검색 한번 해보시면 서울 곳곳에 카페가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시고 거기에서 홍대점은 팟빵과 거리도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고 하루키의 뭐 생일 카페와 같은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